형님들, 이제 2부야. 우리나라 버블은 정말 터질까?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부터 우리의 생존 전략까지 절대 놓치지 마. 돈독이가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첫 번째, 바로 누가 빚을 내느냐야. 80년대 일본은 기업들이 미쳐 있었어. 회사 돈 빌려서 본업은 안 하고 땅 투자하다가 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이 먼저 쓰러졌고 그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폭탄은 기업이 아니라 바로 가계부채, 즉 우리 집의 빚이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어. 이건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위험 수치거든. 게다가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집집마다 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구조라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본은 기업이 멈춰서 경제가 굳었다면 우리나라는 가계가 먼저 멈출 위험이 크다는 거야. 집집마다 빚값나 쓸 돈이 없어서 내수 시장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건 없어.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도 있거든. 일본은 은행들이 기업이랑 같이 엮여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는 은행 규제가 워낙 빡빡해. 은행이 일본처럼 한순간에 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야. 80년대 일본 은행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기업이 땅을 산다고 하면 그 땅값의 100% 아니 120%까지 빌려줬거든? 땅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묻지마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러니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마자 기업이 망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는 과거에 IMF를 겪으면서 아주 독해졌거든. LTV, DSR 같은 말 들어봤지? 내 집값이 얼마인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 나라에서 빚장을 아주 꽉 걸어 잠갔단 말이야. 즉,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은행이 빌려준 돈을 아예 못 받을 정도로 허술하게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 은행은 이미 담보도 넉넉히 잡고 있고 형님들 월급에서 꼬박꼬박 이자 떼어갈 장치를 다 해놨어. 한마디로 은행은 자기 살기를 미리 다 파놓은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서 은행 문을 닫는 금융공황이 올 확률은 일본보다 낮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은행은 안 망하는데 그 빚을 짊어진 우리 가게만 죽어나가는 구조라는 거지. 은행은 튼튼하게 버티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자 갚느라는 맘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일본은 은행과 기업이 같이 죽었다면 우리는 은행은 방패 뒤에 숨고 국민만 비바람 맞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일본보다 더 잔인할 수 있는 한국형 불황의 민낯.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야. 두 번째, 요즘 대출 받으러 가면 DSR 때문에 머리 아프지? 내 소득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 빌려주냐고 화도 날 거야. 그런데 이 DSR이 지금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벨트야. 버블 시절 일본은 어땠냐고? 대출 규제가 아예 없었어. 소득이 없어도 땅값보다 더 많이 빌려주는 미친 짓을 했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DSR, 즉 소득 안에서만 빌려가라는 원칙이 딱 버티고 있거든. 아주 지독할 정도로 깐깐하지. 하지만 이렇게 소득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주는 구조니까 일본처럼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은행이 망하고 뱅크런이 터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무섭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 고물가가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해. 일본은 버블 터지고 20년 넘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졌어.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물가가 떨어지면 지금 안 사고 내일 사면 더 싸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럼 기업이 망하고 월급이 깎이고 결국 집값도 수직 낙하하면서 내 재산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고물가 상황이잖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비슷하다고들 하지.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야.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말이야.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 돈값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집값은 버티는 힘이 생겨. 짜장면 값이 2배 오르면 아파트 짓는 시멘트 값, 인건비도 다 오르겠지? 그럼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하는 걸 이 물가가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받쳐준다는 거야. 물론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건 힘들지. 하지만 내 전 재산인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하는 자산 증발은 물가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어. 경제 용어로 이걸 하방경직성이라고 해. 쉽게 말해서 바닥이 딱딱해서 밑으로 잘 안 꺼지는 성질을 말해. 자, 생각해봐. 짜장면 값이 1,000원에서 10,000원이 됐는데 그 짜장면 파는 가게 건물이 있는 땅값이 예전 그대로일 수 있을까?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 시멘트 값, 철근 값이 다 오르니까 새 집 짓는 비용이 비싸지잖아. 그럼 집값도 어느 정도 밑바닥을 버텨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식 장기 침체와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묘하고도 씁쓸한 이유야. 네 번째, 결국 나라의 운명은 밖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에 달렸잖아? 여기서 일본과 우리의 결정적인 실력 차이가 나와? 일본이 왜 30년을 잃어버렸을까?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취해 있었어. 자동차랑 가전제품 만들던 그 실력만 믿고 세상이 IT랑 플랫폼으로 변할 때 팩스 보내고 도장 찍으면서 버텼거든. 한마디로 세상은 스마트폰 쓰는데 혼자서 삐삐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돈 벌어오는 엔진이 서서히 식어버릴 수밖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에 자동차, 거기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까지. 일본이 아날로그에 갇혀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 먹거리를 이미 꽉 잡고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 나라에 빚이 좀 있고 고령화가 와도 돈 벌어오는 엔진이 쌩쌩하게 돌아가면 버틸 힘이 생기거든. 아직 우리가 밖에서 벌어오는 달러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진짜 무기야. 물론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너무 쏠려 있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해. 하지만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던 일본과 아직 세계 무대에서 엔진 굉음을 울리고 있는 한국.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거란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좋다는 거지. 다섯 번째, 바로 외국인 자금과 환율이야. 이게 일본이랑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거든. 버블 시절 일본은 사실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내수 중심이었어. 밖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지도 않았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주식, 채권, 심지어 부동산까지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 위기가 오면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돈을 빼나가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세게,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어. 남들 재채기할 때 우리는 독감 걸리는 구조지.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만큼 회복 탄력성도 엄청나게 크거든. 외국인들은 돈독이처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잖아? 우리가 정책만 제대로 펴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섯 번째, 형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 지금 서울 집값도 일본처럼 곧 터질 버블 아니냐? 여기에 대해 팩트로 딱 정리해줄게. 80년대 일본은 서울만한 도쿄 땅값으로 16,000배나 더 넓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 미친 버블이었지만 지금 서울 땅값은 미국 전체의 5% 수준이라 당시 일본식 붕괴를 걱정하기엔 체급 자체는 달라.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당시 도쿄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빌딩이나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던 거야. 주택도 물론 올랐지만 상업용에 비하면 양반이었어. 그래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분리해서 봐야 해.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줄게. 버블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1980년대 일본의 광기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을 낱낱이 비교해볼게. 1번, 집값 대비 소득, 즉 PIR부터 보자. 지금 서울은 집값이 소득의 14배 수준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인 사람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사는데 14년 걸린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OECD 기준으로도 꽤 높은 편이야. 근데 일본 버블 때 도쿄는 어땠을까? 그때는 PIR이 18배까지 올랐었어. 한국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지만 특히 일본은 저때 대출이 대놓고 풀려서 빚으로 집을 사는 구조였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야. 한국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지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서 일본식 폭락 대신 서울 삼국지 쏠림과 초양극화 시대가 고착화될 것 같아. 잠깐! 일본 버블 당시 PIR이 18배라고 하니까 도쿄 땅값으로 미국 땅 살 정도인데 PIR이 생각보다 낮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PIR은 주거용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빌딩 같은 상업용 땅값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났고 그나마 주거용 주택이 소득 대비 18배였다는 거야. 이번 임대료 대비 집값 구조야. 집값의 거품을 보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월세랑 비교해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월세가 고작 100만 원 나온다? 그럼 이 집은 월세 받아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나중에 가격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산 거잖아. 즉, 월세에 비해 매매가가 너무 비싸면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 요즘 우리나라가 딱 그래. 그래서 이거 거품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80년대 일본은?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했어.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이 집에서 월세 얼마 나올까 같은 건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오로지 이 땅이 내일 얼마 오를까? 이것만 봤거든. 월세 수익률은 바닥인데 땅값만 로켓을 탄 거지.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도 월세에 비해 집값이 비싸서 아슬아슬한 건 맞지만 월세고 뭐고 일단 사면 내일 무조건 2배라고 외치던 그 시절 일본의 미친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하는 거야. 즉, 거품기는 있지만 일본 같은 광기까지는 아니하는 소리지. 3번 거래량이야.
요즘 서울은 규제가 세지면서 전체 거래량은 줄었어. 근데 재미있는 건 강남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은 여전히 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야. 일본 버블 때는 달랐어. 그때는 그냥 전국이 다 난리였어. 오를수록 더 사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사고 완전 광기였지.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 전체 광풍은 아니고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장세라는 게 일본과 다르다는 거야. 4번. 질이 남냐, 모자라냐의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 그 자체야. 서울 노른자 땅은 집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방으로 가면 지어놓은 집도 안 팔려서 미분양 폭탄이 터지고 있거든. 그런데 80년대 일본 버블 때는 어땠을까? 그때는 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은행이 돈을 얼마나 미친 듯이 빌려주느냐가 문제였지. 집을 잘 지었냐 보다 그냥 빚내서 아무 땅나 사면 다 오르던 시대였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구조가 아예 달라. 좋은 곳은 사람이 몰려서 집이 부족하고 안 좋은 곳은 집을 지어놔도 텅텅 비는 부동산 양극화가 핵심이야. 그래서 일본처럼 전국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샀느냐에 따라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아주 잔인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5번. 대출 과열 여부.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긴 해. 근데 일본 버블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지금 한국은 DSR, LTV, 스트레스 금리 이런 규제가 있어서 무한대출은 불가능해. 반면 일본 버블 때는 은행이 거의 미쳤다고 보면 돼. 땅만 있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도 빌려줬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위험 신호는 분명 있지만 일본식 금융 붕괴형 버블과는 구조가 다르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형님들, 오늘 공부한 거 딱 정리해줄게. 일본처럼 대폭락은 오기 힘들어. 대출 규제가 빡빡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버티고 있어. 사줄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어디든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아니야. 그래서 일본식 대폭락보다는 초양극화가 올 것 같아. 일본은 나라 전체가 거품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 핵심지와 그 외의 지역으로 완전히 갈렸어. 서울 요지는 서울공화국의 강력한 수요와 DSR이라는 튼튼한 안전벨트가 버티고 있지. 아파트는 맷집이 좋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이 잠은 자야 하잖아. 빌딩처럼 공실 생기면 바로 끝장 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수요라는 확실한 바닥이 있어. 특히 서울 요지 아파트는 더 그렇지. 일본처럼 망할 거라는 공포에 절어서 벼락거지 될 필요 없어. 핵심지 가치는 여전해. 그렇지만 현금 흐름은 생명줄이야. 지나치게 영끌해서 숨이 턱턱 막히면 집값이 올라도 그건 지옥이야. 내 소득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돼. 요약하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IMF를 겪으며 학습된 위기관리 DNA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갖췄기 때문에 일본식 전면 폭락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전국이 동반 추락하는 대신 서울 핵심지로만 자산이 쏠리는 한국형 초양극화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 형님들, 내 돈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키는 거야. 너무 공포에 절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무책임한 낙관론에 속지도 마. 난 데이터 없이 선동하는 유튜버 아니야. 내용이 유익했다면 돈또가 고생했다 하고 구독해줘. 형님들, 오늘도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I love you. 고마워.